안녕하세요. 오늘 플라스틱 제품 변형 해결을 위한 몰드플로우 최신 기술을 발표하게 된 ED&C 황수진 차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가 사출을 봤을 때 가장 사출 성형이란 무엇인가부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수지를 가열해서 저희가 원하는 제품의 공동부에 주입을 하는 과정인 거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성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랬을 때 사출제품의 변형이란 이런 플라스틱이 액체가 고체화돼 가면서 변형되는 평면이 이제 쉐이프가 바뀌는 현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목표로 삼았던 것과 다른 형상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은 변형 크게 휨과 뒤틀림으로 나눠지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원하는 거는 설계 도안대로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러한 변형의 원인을 몰드플로우에서는 크게 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형의 개선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것들을 총 4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보았습니다. 제품 설계, 금형 설계, 성형 조건,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나왔던 변형의 원인과 이 제품 설계의 개선 방법에 대해서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저희가 어떻게 개선을 할지에 대해서 살펴본 거는 2019년 ED&C 몰드플로우 최신 기술 세미나에서 이미 발표된 내용이며 당시 다양한 사례들을 보며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번 세미나에서는 저희 오토데스크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몰드플로우 유저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어드밴스드 매니팩처링 서밋 2020입니다. 이건 2020년에 이제 작년 8월에 진행되었던 내용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서밋 발표 중에 해석을 통해 변형을 개선하여서 프로세스를 정립한 사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로 앞전에 발표되었던 내용 중 어떻게 보면 그 전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특히 최적화 부분을 실제 고객들이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관련된 내용 중에 독일계 자동차 업체인 코스탈의 사례와 그 다음에 미국의 사출 전형 업체인 트렌드 테크놀로지의 사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렌드 테크놀로지에서는 제품 개발부터 실제 생산까지 진행하는 회사고요. 이 회사에서는 몰드플로우 해석을 모든 공정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케이스에서 진행하는 해석은 이 탑 하우징 제품인데요. 재료는 PC ABS고 지금 필러는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변형 역설계라는 단어, 변형 역설계 워크플로우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 절차를 한번 쭉 살펴보면서 어떻게 저희 해석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 제품은 토탈 4캐비티 제품이었는데 해석에서는 한 캐비티만 어커런스 넘버를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듀얼 도메인 메쉬를 사용을 하고 지금 그림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 90%로 매칭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너 이펙트를 적용하여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변형 역설계를 진행하기 위한 워크플로우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최적 변형을 설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들을 최적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게이트, 충전, 냉각 보합에 대해서 최적화를 진행을 하고요. 그 후에도 이제 저희가 미성형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강을 해주고요. 이게 박스형인데 이 아래쪽이 열려 있죠. 그래서 내부로 이렇게 안쪽으로 말리는 현상들이 있어서 그 부분의 변형을 개선하는데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이트 최적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2가지의 허용 가능한 게이트 옵션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해석 결과 먼저 몰드플로우 해석을 돌려서 변형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보았어요.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를 살펴보았을 때 주요 팩터, 이 주요 측정 위치에서 안쪽으로 말리는데 이 간격을 살펴보았고요. 이때 2번째 케이스에서 0.12mm 변형이 적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위치는 2번째 위치를 저희가 트렌드에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진행한 부분은 충전 최적화였습니다. 이렇게 사출을 진행했을 때 일부 부부에 숏샷이 발생하였고 또 이 게이트 근처에서는 웰드라인 부에 취약한 것이 나타나서 제품의 두께를 변경을 하여서 보강을 하고 이 부분을 해결하였습니다. 그 후에 냉각 최적화를 진행을 했는데요.
캐비티 쪽 냉각 채널과 코어 쪽 냉각 채널에 온수를 둘 다 65도로 진행을 하여서 해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변형이 변형이 크게 나와서 코어 측의 온도를 15도씨를 더 낮춰서 진행을 하였더니 기존에는 0.35mm 정도의 변형이 갔는데 온도를 변경하였을 때 0.12mm 정도로 약 0.2mm의 감소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압에 대한 최적화를 진행을 하는데요. 보압 전달이 가장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게이트 사이즈를 1.2mm였는데 1.3mm로 늘리고요. 그 후에 게이트 사이즈의 늘림과 동시에 보압을 1초간 더 추가를 하여서 제품의 수축을 보정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수축 같은 경우는 이 재료의 공칭 수축에 가깝게 일치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앞부분에서 모든 부분에 대한 최적화를 이룬 다음에 성형 조건의 최적화를 찾기 위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이렇게 찾아진 조건을 이용하여서 해석을 진행하였을 때 나온 결과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CAD 파일 저희가 설계한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해석 결과로 나온 변형 해석 결과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았을 때 전체적인 치수가 그 높이 부분과 가로 부분이 공차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텀 뷰에서 봤을 때 이게 21.399 공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25였는데 이 부분이 지금 0.4, 0.3, 0.6으로 공차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형이 많이 가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때는 코너 효과에 의한 변형 때문에 변형값이 가장 영향이 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거를 가지고서 역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로 지금 해석한 게 설계 데이터를 가지고서 변형 해석을 하여서 이 부분의 수축을 반영을 하여서 보았고요. 이때 이제 공칭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은 A, B, C라고 해서 세 부분에서 이 간격, 윗면과 아랫면의 간격을 비교를 해 보았을 때요. 0.4, 0.3, 0.6에 이렇게 공차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몰드플로어 해석 변형 결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CAD 데이터를 역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수축률과 이 변형 해석 결과를 반영하여서 새로운 노란색 모델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 모델을 가지고서 변형 해석을 했을 때 공차 범위 이내에 모두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새로 저희가 이렇게 설계된 노란색 모델을 가지고서 금형을 먼저 해석을 진행을 하였고, 그 다음에 금형을 제작을 하여서 값을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금형을 이제 금형에 반영하기로 하였는데요. 먼저 이 데이터를, 역설계 데이터를 검토를 해 보았을 때, 금형의 언더컷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가공을 들어갈 수 있었고, 이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포캐비티였기 때문에 각각 캐비티에서 각각 치수 A, B, C 포인트에서의 간격을 비교를 해서 측정한 결과가 아래쪽에 보이는 그래프입니다. 지금 그 모든 저희가 앞에서 측정한 결과와 해석 결과들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여기 보이는 까만색 줄 위와 아래가 이제 공차 허용 범위입니다. 이 내부에 보시는 이 그래프들이 캐비티에서의 위치값인데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이건 몰드플로어에서 1차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의 변형 해석 결과입니다. 이 부분을 변형 역설계를 진행하였을 때 몰드플로어 해석 결과는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실제 사출된 결과값과 보았을 때 모두 공차 범위고 치수값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결정성 콜폴리머에서 진행한 부분이 고객의 사양을 많이 충족을 시켜서 정상적인 양산에 들어갔고 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언더컷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금형에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몰드플로우 결과만을 바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이게 전체적인 최적화를 진행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해석 결과를 바로 적용할 수가 있었고 이 방법을 통하면 금형의 수정 중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금형 역설계를 할 때 고려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 실제 발표에서는 케이스 2가 있었고 결정성 재료에 글래스 파이버가 들어간 글래스 파이버가 30% 들어간 재료에서 동일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때는 마찬가지로 역설계를 진행을 했을 때 언더컷이 발생을 하여서 설계자가 추가적인 설계 변경을 또 진행을 하였고요. 배양이 들어갈 경우에도 영향이 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몰드플로우 결과를 활용을 해서 최적화를 맞춰가는 것을 이게 실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이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오토데스크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더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계 자동차 회사 코스탈에서 진행한 방법인데요. 코스탈에서 진행하는 몰드플로우 해석 코스탈에서는 제품 디자인부터 양산까지 모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몰드플로우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설계부터 금형 설계, 그 다음에 실제 양산을 할 때까지 해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결과들을 피드백을 받으면서 효율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몰드플로우를 단순하게 해석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행할 때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기억하시겠지만 최적화를 하고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활용을 한다. 그 부장님께서 15년차 부장님께서 고민하셨던 내용인데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이랬을 때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법은요. 먼저 부품 설계의 최적화를 위한 일반적인 지침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품에 대한 CTQ를 식별을 하고 시뮬레이션의 정확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영향이 있는 키 X를 찾게 되고요. 그 X와 Y의 관계를 찾아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키 X, 키 Y라고 했는데요. X는 입력 변수가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제품의 벽두께, 뭐 게이트 위치, 게이트 수량, 냉각 온도 등이 될 거고요. Y는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제품 품질을 나타나는 건데 이랬을 때 평평도, 뭐 진원도, 변형 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입력 변수가 바뀌었을 때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지에 대한 함수를 찾게 되는데요. 먼저 부품에 대한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서는 먼저 1차적으로 제품의 슈링키지에 대해서 분류를 하였는데 흐름 방향으로의 수축을 알파라고 하고 흐름의 직각 방향의 수축을 베타라고 하였을 때 이 알파와 베타와의 관계를 비결정성 재료냐, 결정성 재료냐, 글래스 파이버 첨가물이 들어간 재료냐에 따라 기준을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다루고 있는 제품들을 전체적인 형상에 따라서 L자, U자, H자, O자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각각의 형상을 가진 제품들의 변형의 트렌드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고 그 분석을 했을 때 이런 변형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우리 다루는 제품 중 부품들이 어떠한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렇게 회사 내에 있는 제품들을 그룹핑, 표준화를 진행을 한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스테어 하우징에 대해서 하나 가지고서 예를 이제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제품에 대한 CTQ 식별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제품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고요. 기능적 특징, 뭐 제품의 형상적 특징을 파악한 다음에 그 중요 부위, 어떤 거를 기준으로 삼을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안쪽에 색이 칠해진 주요 부분에서의 평평도가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제품에 대한 설계 단에서부터 먼저 최적화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벽두께의 균일성이 변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부터 벽 두께가 균일하도록 개선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선된 세 번째 케이스를 가지고서 해석을 진행하는데 해석을 할 때 가장 저희 해석자가 많이 직면하는 문제 중에 하나죠. 어떠한 메쉬 타입으로 할 것이냐, 어떠한 모델을 사용할 것이냐, 메쉬 수량을 얼마로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듀얼 도메인 메쉬도 진행을 하고, 메쉬 타입도 진행하고 3D 메쉬 타입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같은 3D다 하더라도 그 수축 모델을 어떤 걸로 사용할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분석을 하고 어떤 게 이 제품에서 이 수지에서 적합한지를 적합한지를 판단을 하여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3D 메쉬의 제너럴 슈링키지 모델이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는 해석이 진행을 하고 실제에서의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어떤 제한들이 있는지를 보았는데요. 지금 사출압을 보정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실제에서는 182 최대 사출압이 180메가파스칼 이하로 진행이 돼야 하고 보압 같은 경우는 60파스칼이 적합한 걸로 보이고 뭐 그보다 적거나 클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회사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측정을 하시고 각각의 기준을 세우셔서 현장에서의 값을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들을 모두 찾아서 비교를 하고 취합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취합을 할 때는 제품, 금형, 실린더 직경, 뭐 노즐 사이즈 이 곳에서는 이렇게 했고 그 외에 이제 필요하신, 중요하신 내용들을 비교를 하셔서 이때 결과로는 사출 시간, 최대 사출압을 모든 데이터를 구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말하는 모든 데이터는 해석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의 데이터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각각의 함수를 이제 데이터를 컬렉션 합치고 이제 이 상관관계에 대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신 다음에 자신만의 보정 개수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보정 개수를 만들 때 하나의 팩터로 스크류 직경을 가지고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1.52라는 값을 만들게 되었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어떤 내용이 더 중요한지에 따라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선 또 한 가지를 진행을 했는데요. 해석에 대한 보정 개수를 가지고 갔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저희 유동 모델 중 WLF 모델에서의 D1의 값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온도 민감도에 따라서 바뀌는 것을 보았는데요. 사출압에 이제 사출압을 맞추기 위해서 D1을 변경해 가면서 해석을 진행해서 실제 값과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 개수 값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뭐 지금 표에 보시면은 2.64일 때 실제 사출압과 유사한 값을 얻게 된 거를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사출압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D1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변형이라든지 유동 패턴이라든지 수축이 모두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을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얻어진 값들을 뭐 평균까지 활용을 해서 이제 기준값을 만들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회사만의 보정 팩터를 새롭게 하나 만든 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DB를 구축을 했으면요.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성형 조건, 공정 조건과 최적 조건을 이제 선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V 모델을 만들어서 냉각, 충전, 보압, 변형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얻어진 해석 결과는 실제 시사출 결과와 비교해서 최적 사출 파라미터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건, 보면은 컨디션 1일 때, 2일 때, 3일 때를 실제 제품과 비교를 해서 보았을 때 지금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위쪽에서의 변형값이 편평도가 좀 안 맞았던 걸로 보이는데 케이스가 진행되면 될수록 사출 조건을 변경해 가면서 그 실제 제품의 변형을 좀 더 맞춰가는 케이스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얻어내는 작업까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진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몰드플로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렇게 얻어낸 데이터를 통계를 내고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 앞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제품 사이즈, 벽 두께, 게이트 수, 게이트 타입,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저희가 결과, 사출압이라든지 제품 품질 등에 대한 결과로 통계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이제 뭐 필요하신 아니면 중요한 팩터들마다 다르게 될 텐데요. 지금 여기서는 제품 품질이라고 하는 파트 퀄리티라는 항목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사 내에서 자체적인 표를 기준값을 만들어서 이거에 뭐 합당하면 5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준표를 만들어서 낳은 점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현 데이터를 변수에 따라 표로 작성을 하고 얻어진 데이터를 분석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어떠한 영향도가 가장 큰지를 살펴볼 수 있고요. 제품의 품질은 이제 회사에서마다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이 제품의 특성에 맞게 저희가 앞에서 CTQ 식별을 해서 일어났던 제품의 품질에 맞춰서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런 변수에 대한 분석을 이어서 DOE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해석뿐만 아니라 실제 사출을 진행해서 데이터를 얻어내게 되고요.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 이러한 데이터들을 모두 합쳐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한 모델을 생성을 해서 지금 여기서는 변수를 3가지를 잡았습니다. 파트 사이즈와 벽 두께 그리고 게이트 타입을 했는데요. 이렇게 모든 거를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함수화해서 이 앞에 있는 3가지의 변수의 값을 입력을 하면은 결과값으로 이게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로 나올 수 있게끔 바로 정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얻어진 결과들이 있다면 만약에 제가 그 다음번에 새로운 유사 제품을 개발을 했을 때 치수값만 넣더라도 해석을 하지 않아도 이게 좋은 값이 될 것이다, 아니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진행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유사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치수를 넣었을 때는 사실 사출압과 제품의 퀄리티를 보았을 때 낮고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제품을 그대로 진행을 한번 해보고 해석도 해보고 실제 금형을 제작하여 생산을 하였을 때 실제에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고요. 그렇게 변형도 좀 더 많이 나타나는 걸로 나와서 이후에 금형을 개선해서 새롭게 했을 때 결국 변형이 한 60% 정도 개선하는 금형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개선된 금형의 치수를 이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을 했을 때는 아까 보시는 사출압도 좀 더 낮고 제품의 퀄리티도 굿으로 좋아지는 것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 DB를 만들고서 사용한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전에 미리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몰드플로우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부품의 설계 단계에서 해석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품질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개발 시간과 트레이 시간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 이러한 것을 먼저 설정을 해놓고서 진행을 했을 때 성공적으로 활용을 한 거를 볼 수 있었고요. 이 회사에서는 하나로 한 1년에 2억 7천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신 거와 같이 일부 제한 조건들이,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는 아무래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표준화를 제대로 해야지만 이게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제품군에서는 적합하지만 다른 제품군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케이스들이 생겼습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몰드플로에서 활용한 이제 사출 성형 최적화 전략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양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해석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발표한 다양한 업체 활용 방법이 여러분들 업체에도 좋은 영감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